이강민의 잡지사 4호로 두 번째 페이지.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서너 명만 모이면 이 책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저자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과장이 매우 심하시군요. 현대인의 필독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그렇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의 학자들 중에는 15차원 우주 구조에서 우리의 4차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원인과 결과가 관찰자의 경험 사건 평면의 사형이 그 동력학을 표현하는 다중대칭 편미분 방정식 공간에서 초월함수 피해 공면의 위상 붕괴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그의 삶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영감을 본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왜 그런 걸 좋아하세요?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아무런 감동의 요소가 전혀 없는 그냥 진짜 재밌고 그냥 그 소설 자체는 뭐 재밌는 소설인데요. 예. 그 소설에서 정말 제일 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을 이 문장의 첫 부분 15차원 4차원 하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뭐 1차원 2차원 고차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차원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차원은 무엇이며 뭐 어떤 원리라고 봐야 됩니까? 차원 수학에서 원래는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적인 뜻을 생각을 해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차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 표 형태로 어떤 정보, 어떤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 그 표를 몇 칸짜리 표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 뭐 칸이 한 칸씩만 적혀 있으면 그걸로 표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이제 1차원인 거죠. 칸이 두 칸이 있어야지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럼 그게 2차원인 거죠. 표의 칸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학교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학생들 이름이 쭉 적혀 있고 표 형태로 이름이 쭉 적혀 있고 학생들이 전교 몇 등인지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등수 숫자 하나씩만 쫙 적혀 있는 거죠. 그게 학생들의 정보랍시고 이제 이걸 딱 주면 굉장히 1차원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학생마다 그걸 나타내는 정보 숫자가 딱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1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정보잖아요. 좀 뭐 제대로 된 내용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학교에서 학생들마다 그 학생의 등수가 몇 등인지 그리고 각 학생들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이렇게 이제 학생 한 명마다 정보를 두 개씩 이제 뚝뚝 정리를 해가지고 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준 거죠. 그 2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2차원적인 정보를 준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뭐 학생의 뭐 할까요? 뭐 등수, 그다음에 뭐 키, 아까 몸무게 했나요? 몸무게, 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한 명당 정보를 한 3개씩 이렇게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줬다. 그럼 그게 이제 3차원적인 내용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원 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좀 더 복합적이고 더 다양한 내용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원이라는 게 모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거에서는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어떤 숫자나 정보 몇 개를 세트로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뭔가를 풀이하려고 한다.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항상 차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인터넷 요즘에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자료를 이렇게 쭉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전송해 주겠습니다. 이 전송해 주는 정보를 당신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몇 차원으로 보내주실 겁니까? 디멘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저희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22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22가지. 22 디멘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라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탁구 선수라든가 탁구 선수가 왜 나왔죠? 하필이면 야구 선수라든가 이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실력, 능력치 이런 걸 표시할 때 뭐 오각형이나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그렇죠. 무슨 뭐 이 사람의 발 빠르기는 어느 정도고 능력치, 이 사람의 지구력은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오각형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총 5개의 능력치로 표시를 하죠. 육각형을 표시하면 6개의 능력치로 표시를 하죠. 그죠? 그렇죠. 오각형 그림으로 5개의 능력치로 어떤 선수의 능력을 쭉 표시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선수의 능력을 5차원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육각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선수의 능력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6차원으로 관리를 한다.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라는 말은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어떤 정보나 숫자를 이렇게 어떤 표 형태로 정리를 해서 다루는 거, 어떤 틀을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라해서는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요. 1차원부터 이론상으로는 뭐 몇백 차원, 몇천 차원까지라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다 보면 1000차원, 뭐 몇천 차원, 몇 만 차원짜리 정보를 다루게 되는 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왕왕 발생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차원이라는 거를 처음에 초창기에 생각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학이 이런 차원 문제를 처음으로 건드리던 시절에는 주로 이 차원이라는 거를 뭐를 따지는데 많이 활용을 했냐면 그때 이 수학이 이때 초창기에 슬쩍 발전하던 요때 차원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주로 이 물리학, 과학의 태동기하고 이제 겹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시대 때 나올 때 주로 어떤 물체의 움직임, 물체의 위치를 따지면서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뿌리가 좀 제일 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기차의 위치를 표현할 때 보통 특히 이제 단선 그런 선로를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면 숫자 하나로 표현하면 충분해요. 경부선에서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기차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중에서 지금 서울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하면 딱 그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경부선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앞, 뒤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있으면 그 기차의 위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1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한다. 1차원 공간으로 설명을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숫자가 2개 정도 필요합니다. 위도하고 경도를 말해줘야지 지구상에서 그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 2개는 있어야지, 위도, 경도 숫자 2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 자동차의 위치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차원 정보가 필요하다. 2차원 공간으로 자동차의 움직임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비행기나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있고 아래 위로도 갈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의 위치 이야기하려면 위도, 경도하고 같이 고도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같은 서울에 지금 딱 중심부 광화문 사거리에 비행기가 있다. 자동차 같으면 광화문 사거리 제일 중심에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비행기 같으면 광화문 사거리 딱 중심 그 위치에 비행기가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에 저공 비행을 하면서 비행기가 떠 있는지 굉장히 높은 위치에 떠 있는지에 따라서 비행기 위치가 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도, 경도, 고도 3개의 숫자는 필요합니다. 비행기의 움직임 자체가 전, 후, 좌우, 아래, 위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3개를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이런 공간을 3차원 공간이다라고 하죠. 끝. 4차원은 뭐예요, 그러면? 4차원은 뭔지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죠? 너 4차원이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 잠수함이 움직이는 거,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거 말고 또 어디로 간다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데가 없죠. 그죠? 그 4차원은 그래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 야, 너 왜 이렇게 4차원이야? 걔 좀 4차원이야. 생각하기 힘든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4차원은 약간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을 초월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4차원이란 말을 그렇게 좀 농담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차원이라는 게 원래는 좀 그런 농담거리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20세기 들어오면서 4차원이라는 거를 실제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따질 때 좀 진지하게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탄생하면서 바로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런 물체의 움직임이나 위치를 따질 때는 이 공간상의 움직임만 따지면 그 충분하다. 왜냐면 그게 공간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변화할 수가 있다. 시간도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이런 거죠.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비해서 더 빨리 움직이면 그 물체 속에서의 시간은 더 느리게 돌아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그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닐 때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CBS 방송국에서 알려주는 시간으로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면 내가 하루만큼 늦겠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비행기를 타고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고 있으면 CBS에서 알려주는 시간으로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비행기 안에서는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하루보다 조금 덜 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성 이론하면 항상 이제 그 약간 이거는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역설처럼 꾸며서 쌍둥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구에 가만히 있고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그 쌍둥이 중에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이가 한참 들어서 좀 늙었는데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다 온 사람은 뭐 하나도 안 늙었고 거의 뭐 출발할 때 거의 그대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꾸며 꼬아놓으면 약간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을 얼핏 보기에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쌍둥이 역설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하는데 심지어 뭐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뭐 빨리 늙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이제 중력에 따른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것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움직임이나 그런 중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도 변화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비슷한 거죠. 이제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왜 이렇게 정중하게 하시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시죠. 이런 비슷한 설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좀 제일 유행하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밌겠다. 열하일기에 피서록이든가 하는 부분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산한원 이런 책에도 나와 있는 조선시대 전설 중에 남추라는 사람의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남추. 이 사람 조선 중종시대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벼슬자리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기록은 그냥 그걸로 그 정도로 끝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네요. 똑똑한 사람이고 벼슬자리로도 나갔는데 그래서 쑥쑥 잘 풀려가지고 완전 대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이 남추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운이 꼬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벼슬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런 인생사의 환멸을 느끼고 일상사 뭐 인생에서의 일반적인 성공 이런 길은 아예 자신이 스스로 직접 포기를 하고 그 후로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술법 어떤 신선이 되는 길 도술 영원히 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성공을 했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성공을 한 거다라는 그런 전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남추에 대한 전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남추가 하루는 지리산 청학동으로 자기의 하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전할 편지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 같아요. 지리산 청학동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가니까 그 산골짜기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 한 채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되게 신비롭게 꾸민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소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봉곤 선생님. 그분만 해도 이제 뭐 일상생활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느낌으로 완전 진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뭐 소일거리 하면서 이렇게 뭐 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인이 잠깐 자기도 이렇게 구경하고 어울리면서 뭐 하루 정도 한나절 하룻밤 정도 거기서 머무르고 이분들 이렇게 한가롭게 신비롭게 놀고 계신 거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게 되다니 얼른 다시 남추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계절이 봄이었는데 나올 때는 계절이 가을이더라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년이 지났군요. 네, 그렇죠. 하루인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하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신선 같은 그런 도를 깨우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시간의 흐름까지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는 뭐 그런 전설이거든요. 조선시대 후기에 좀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 상대성 이론에 굳이 좀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은 그 이상한 두 명의 사람들이 돛 닦는 사람 2명이 살던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집으로 위장된 어떤 우주선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남추의 하인이 그 집에 딱 갔을 때 아이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시장하신데 좀 드시고 좀 쉬시라고 그런 거 하는 동안 사실은 이 우주선이 이륙을 해가지고 저 멀리 우주에 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 다음에 한 반년 정도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돌아왔다라고 치면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남추의 하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지났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반년이나 지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착륙한 후에 나올 때는 이렇게 반년이나 지났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의외로 좀 과학적으로도 뭐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별 느낌도 없이 운행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친다면 억지로 갖다 붙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성 이론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가가지고 차이가 생기는 뭐 그런 상황 이런 거를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약간 뭐 청학동 효과, 남추 이펙트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자리 잡은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물체의 움직임, 그 물체의 위치 이런 거를 따질 때 시간도 같이 고려하면서 따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공간만 따져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같이 따라서 시공간, 영어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을 따져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4차원 시공간으로 설명해야지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4차원이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4차원 갔다가 좀 평범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게 좀 현실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시간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4차원이니까 그래도 뭐 나는 공간만 너 왜 이렇게 4차원이야? 이건 공간만 따져서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한다면 여전히 4차원이라는 표현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4차원 시공간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막 뭐 아주 심오하고 일상생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뭐 그런 어떤 아주 낯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사실은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아파트. 어떻게 이렇게 잘 짚으시죠? 항상 한국인 하면 층간소음 얘기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어디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시간 지연 효과, 이 4차원 시공간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공간, 시간 이게 좀 달라지는 이 효과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구, 장치, 기계로 GPS 위성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GPS? 위성이 지구를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위성 속의 시간은 지상에 있는 시간하고 다르게 흐르거든요. 좀 더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져줘야지만 이 GPS 신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시간편인가 뭐 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GPS에서 전해주는 정확한 시간을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GPS를 이용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계산을 할 때 항상 이 4차원 시공간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꾸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GPS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뭐 지도 앱을 켜가지고 내 현재 위치를 볼 때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은 항상 4차원 시공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왜 더 큰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나라의 법 중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법에서 지적 조사를 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이 지적 조사라는 거는 땅 넓이, 땅 위치에 대해서 따지는 그런 법률이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이 바로 이 법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에 뭐 내 땅은 넓이가 얼마고 내 땅은 위치가 어디다 이런 거를 따질 때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현대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이 부동산의 위치와 넓이를 따질 때 이 위성 측량이라는 걸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곧 GPS를 사용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 몇 제곱미터다는 그냥 정해진 거 아닌가? 근데 누가 그거를 정했겠어요? 혹시 이거 좀 민감한 정보니까 어떤 내 집이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위치가 어디고 내 집이 100제곱미터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칩시다. 재 보셨나요 혹시? 99제곱미터면 어쩌고 101제곱미터면 어쩌죠?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안 재보죠. 누가 그거를 그러면 처음에 재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시공사. 예를 들어서 그냥 뭐 99제곱미터인지 100제곱미터인지 99.1제곱미터인지 조금 차이 나는 경우는 뭐 그래 못 차니까 이렇다 치지만 그래서 진짜 큰 사업을 하는데 내가 10,000제곱미터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2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그 200제곱미터에도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규제가 뭐 몇 제곱미터 이상 개발할 때는 뭐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규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허가를 더 받아라 이런 규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그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따지는 그 내용,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된 내용 다 결국은 측량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대한민국의 측량은 점점 이 위성 측량, GPS에 많이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의 기반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은 GPS고 상대성 이론이고 4차원 시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비듐 편에서 이 얘기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은 4차원 시공간을 우리가 항상 활용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2차원을 보고 계신 건가요? 이게 그것도 사실 설명하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데 영화관 가면 뭐 3D도 있고 4D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따지면 우리가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화면은 가로 세로 너비로 화면을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로 세로 너비가 주어진 화면에서 어느 위치에 얼마나 밝은 점이 어떤 색깔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화면에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가 정해져 있는 그 평면상에서의 어떤 변화를 보는 게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흔히 2차원 영상을 본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라는 두 개의 수치로 점이 어느 위치에 나타나는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영상은 2차원 영상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파고들면 사실은 애매한 점들도 좀 있어요. 뭐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좀 약간 좀 무리수를 좀 던진다고 한다면 이 화면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약에 영상으로 보신다면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정보를 인터넷 회선으로 혹은 전파로 보내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회선을 타고 정보가 나가는 거는 사실은 숫자 하나의 연속으로 계속 정보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디지털 정보라고 치면 0과 1의 조합으로 지금 정보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0100 1100 1100 0101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정보가 계속 한 가닥으로 쭉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라디오 전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FM으로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거 주파수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정보가 계속 여러분 라디오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다면 역시 1차원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원 정보를 받아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 보여주는 방식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지. 정보를 전달하는 건 1차원 아니냐라고도 사실은 또 이야기해 보려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4D 영화는 왜 4D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이제 덧붙이자면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이 평면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 느낌이니까 가로세로 가로세로의 정보가 나간다. 그래서 2차원 공간으로서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해가지고 통상은 이런 영상 같은 거를 2차원 영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 3차원 입체 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3차원 입체 영상은 그냥 평면
평면으로 그림 보이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거는 멀게 보이고 어떤 맞아요. 거는 저 가깝게 보이는 그 차이가 추가로 좀 더 느껴지죠. 예. 예, 그냥 우리가 전시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그림 뭐 진짜 잘 그린 그림은 잠깐 그런 착각을 줄 때도 있는데 예,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그 그림이 종이장처럼 얇은 그 평면으로 느껴지는 거지 멀리 있는 풍경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먼 느낌을 주고 가까이 나와 있는 앞에 보이는 전경 사람 인물이나 동물이라고 해도 진짜 앞에 있는 느낌을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보통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냥 평면이다. 2차원 공간상에서 펼쳐지는 느낌이다라고 부르는데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거기서 추가로 화면에서 뭐 튀어나오는 것 쑥 같다. 들어가죠. 얼굴에 뭐가 튀어나와서 맞을 네.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추가로 더 주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2차원에서 추가로 뭔가 한 가지를 더 준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3차원이라고 부르는 3차원까지는 거고요. 이해가 쉬워요. 예. 그래서 3차원 네. 입체 영상을 3차원 입체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무리수입니다. 아, 그래요? 약간은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하면 너무 좀 과도한 편이고 1차원일 수 있겠다. 예, 약간은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래서 앞에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신 거 영화 뭐 어떤 거 있으십니까? 아바타? 앞에 아바타의 등장 인물인 그 외계인 종족이 이렇게 서 있다. 네. 그럼 약간 입체감이 있게 느껴지긴 하겠죠.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외계인이 앞을 보면서 우리의 자연을 보호해야지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 아저씨 옆에서 보면 어떤 얼굴일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화면에서 옆으로 가서 본다고 해서 그 아저씨 옆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죠. 아 그러네. 네. 그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보여야 진정한 3차원이죠. 그러네. 내가 옆으로 보고 싶으면 옆 화면도 볼 수가 있어야지 예. 진정한 3차원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 3차원 입체 영화라는 거는 2차원 화면을 보여주는데 3차원 같은 느낌만 추가로 좀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2차원에서 아무것도 더 추가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뭔가 추가가 돼 있는 거긴 한데 네. 우리가 진짜 3차원 공간을 느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악당이 뒤에서 막 걸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걸어오는데 정면으로 마주치면 내가 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옆길로 돌아가가지고 옆에서 내가 습격해야지 네. 라고 해서 옆길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보면 그 악당의 옆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컴퓨터 게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게임을 해보면 네. 이런 거는 진짜 3차원 공간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입체 영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것까지 표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3차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차원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것도 예. 그렇지만 뭐 그래도 2차원에서 뭔가 더 추가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좀 멋있게 해줘라 라고 해서 3차원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런 맥락에서 뭔가 추가로 뭐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예. 3차원에서 추가로 뭔가 더 추가한다면 그냥 좀 멋있게 4차원으로 불러줘 라고 하는 게 이제 4D입니다. 4D. 그래서 보통 4D는 바람 쏘고 뭐 바람을 쏜다든가 뭐 앉아있을 때 뭐 자리에 뭐 떨림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거 뭔가 하여튼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게 공간적인 어떤 뭐 그런 3차원 4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3차원도 어차피 진정한 3차원도 아니지만 뭐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3차원이라고 많이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물 좀 쏴주고 하면 항목이 하나 늘었다. 항목 하나 더 늘었다니까. 침 뱉고 막 이런. 4차원으로 좀 해줘라. 라고 해서 그냥 4D 뭐 영상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군요. 뭐 우리가 처음에 차원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차원이라는 게 원래 수학에서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냥 숫자를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면 정보 3가지 숫자 3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면 3차원 4개로 표현할 수 있으면 4차원 5개로 표현할 수 있으면 5차원 그게 원래 차원의 의미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원초적인 수학의 의미로 돌아가면 사실은 뭐 4D를 4D라고 하는 것도 봐줄만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하나만 해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수학 전공한 제 이제 대학 시절 친구 중에 지금 이제 국방과 관련된 기관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 박사. 친구가 있어요. 조 박사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이 친구 수학 전공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부터 차원을 가지고 지나치게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뭐 약간 방송적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그 친구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야매스럽다라는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싫어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친구가 하여튼 좀 너무 민감한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완전히 격이 다르게 완전히 뭔가 더 좋아지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뭔가 문제를 조명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이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말도 싫어했어요. 그 친구는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차원이 다르다는 말 안 썼어요. 차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뭔가를 표현할 때 그냥 숫자나 정보 하나씩 더 붙이는 게 그냥 차원이지. 네.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니는 4차원적으로 아니지. 너는 2차원적으로밖에 생각 못하는데 나는 3차원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뭐 대단한 것도 그런 아니죠. 식으로 잘난 척하는 거 진짜 역겹다. 이런 식으로 그 친구 되게 말 많이 했어요. 이분이 진짜 고차원적인.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조 박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예, 또 뭐 4D 영화를 가지고 4D라고 하는 것도 예.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네.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이제 약간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뭐 기차, 경부선, 뭐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시공간까지 4차원까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5차원 이상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그럼 또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네, 그것도 좀 뭐 광범위한 용례 말고. 네, 예, 그것도 그것도 어디 사람들 생각하기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뭐 해석하기 뭐 나름이라 정해진 게 가지고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물리학적인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도 과학에서 좀 사용되는 비슷한 뭐 용례 이런 거를 따져보자면 뭐 어떤 것도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 재밌는 이야기네 이거. 이거 재밌는 이야기네. 예. 기대됩니다. 어떤 거 제가 옛날에 연구 조금 했던 거 제가 조금이나마 연구했던 거를 예로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냐면 우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뜬금없는 어떤 물질이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흙을 캤는데 돌 속에 뭐 이상한 물질이 하나 박혀 있더라. 아니면 어떤 동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동물이 침을 흘리는데 그 침 속에서 이상한 물질이 하나 발견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진 물질일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을 먹으면 사람 몸에 해로울까요? 안 해로울까요? 혹은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해롭다면 몸에 어디에 해로울까요? 이게 뭐 소화가 잘 안 될까요? 피부에 해로울까요? 아니면 조금 먹어도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물질일까요?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어떤 거를 사용을 하냐면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게 진짜 심오하면서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거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무슨 용액 같은 걸 넣어서 화학 반응을 그런 거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방법까지 가기 전에 약간 이론적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해보냐면 이 물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들 중에 뭐하고 제일 비슷한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먹으면 큰일 나는 독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도 먹으면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한 독약하고는 굉장히 다른 물질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많이 먹는 그런 음식물의 영양소하고 성질이 되게 비슷해 보인다.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물질이다라고 하면 해는 없고 뭔가 몸에 영양가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생각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물질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뭐 미생물의 수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색깔이 어떠냐, 그렇죠. 색깔이 투명하냐 어둡냐 이런 거 따져볼 수가 있겠죠. 냄새. 그다음에 뭐 냄새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기준을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기준 하나만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명한 물질끼리는 성질이 다 똑같고 불투명한 물질은 성질이 다 다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만 있으면 위험해요. 그죠? 곤약은 먹을 수 있는데 독해파리는 못 먹잖아요. 둘 다 기준이 하나만 있으면 위험해요. 어떤 비슷하냐 다르냐를 따질 때 그죠? 기준을 한 2개 정도 쓰면 그거보다는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냄새가 강하냐 약하냐 따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기준을 2개를 쓰면 이거는 투명도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하고 비슷하고 냄새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하고도 비슷하니까 2가지 측면에서 이 물질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는 꽤 비슷하지 않을까? 2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니까 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는 네. 투명도라는 걸로만 분석을 한 거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분석을 한 그렇죠. 거죠. 예. 한 가지 성질, 한 가지 정보,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니까 네네네. 두 가지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투명도하고 냄새 두 가지 정보로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는 2차원짜리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그죠? 네. 2차원짜리 정보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공간의 표로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X축은 투명도, 네. Y축은 냄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물질들을 그 표에다가 다 점으로 찍어볼 수 있겠죠. 냄새도 없고 맑은 물질은 0 원점에 되게 가깝게. 냄새도 강하고 그다음에 투명도도 굉장히 낮은 불투명한 물질은 저 원점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한 1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X축, Y축에 있는 이런 도면에다가 표에다가 지도처럼 점 100개의 점을 찍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미지의 동물의 침해에서 지금 분리해낸 물질을 투명도하고 냄새를 측정해 보니까 그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표에서 점을 하나 찍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점하고 제일 가까운 점에 있는 그 물질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통계학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진짜 화학 물질의 어떤 성질을 분석해 보는 분야에서 그렇고 이거를 K 니어리스트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아예 붙여져 있는 이거 과학적인 기법입니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인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차원적인 지도를 그린 다음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게 제일 가까운지를 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하고 성질이 제일 비슷할 거다라고 추측하는 기법 K 니어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2차원까지만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3차원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투명도, 냄새, 세 번째 뭐 무게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밀도, 그죠? 같은 부피에서 무게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세계 3차원으로 해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물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느낌을 주기에는 좋겠지만 이 계산을 해가지고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사람이 딱 보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3차원에다가 한정될 필요는 없잖아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뭐 80차원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어떤 물질의 그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질의 가지수가 뭐 화학계에서는 디스크립터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나는 한 22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쭉 분류를 해가지고 얼마나 비슷한지 틀린지를 비슷한지 다른지를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22차원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차원으로 이렇게 멀티 디멘셔널 애널리시스 다차원 분석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의 성질이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이런 차원을 이용한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이런 어떤 물질의 성질 비교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가 축구 리그에 딱 등장을 했어. 이 축구의 능력치를 딱 표시를 해봤더니 오각형으로 할까요? 육각형으로 할까요? 육각형 하시죠. 육각형으로 표시가 됐는데 육각형 모양이 어떤 특이한 모양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기존에 활동하던 선수들하고 어떤 선수들에게 제일 가까운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봤더니 어떤 선수 기존에 활동하던 메시하고 제일 비슷하더라. 그럼 제2의 메시 아니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럼 이게 바로 6차원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선수 두 명을 비교를 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추정을 한 거죠. 이런 방법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차원 분석 많이 하고 차원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선수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뭐 6차원 정도 분석하면 충분하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수 뭐 코털 길이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7차원으로 분석하겠다. 이딴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도플갱어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20차원으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뭐 선수 어릴 때 뭐 과학 성적, 뭐 화학 성적, 점의 개수, 뭐 주기율표 몇 번까지 외우나 뭐 이런 거 막 200차원까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차원의 수를 정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이런 과학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질문해 주신 그 포인트로 돌아가지고 뭘 질문했죠? 과학에서 이런 차원이 좀 이렇게 좀 좁게 많이 쓰이는 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물체의 움직임이나 위치 그런 걸 표현할 때는 4차원이면 충분하다. 3차원 공간에다가
한 차원 하나 시간까지 추가해가지고 네. 4차원 시공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상대성 이론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이거든요. 예. 거기에 추가로 뭘 덧붙여가지고 뭘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온도도 되게 많이 따져야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뭐 내가 품고 있는 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따져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5차원, 6차원 말만 갖다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체의 움직임 위치를 설명할 때는 그런 거는 아까 축구 선수 비교할 때 뭐 굳이 뭐 코털 길이까지 비교 안 해보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동의된 이론에서는 4차원이면 4차원. 충분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과학자들이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새로운 게 뭔가 나는 더 심오한 거를 풀이해보고 싶다라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대체로 과학자들이 뭐 어떤 거를 많이 가지고 막 많이 매달리냐면 전기가 세다 약하다. 같은 전기를 가진 양전기, 음전기 같은 전기를 가지는 물질끼리는 밀어내는 힘을 받고 양전기와 음전기 다른 전기를 가진 물체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런 전기의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자 컴퓨터 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양자 이론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깔끔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과학의 여러 분야에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우리가 과학이 어떻게 보면 근대 과학의 탄생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네.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개발한 중력에 관한 이론은 이 양자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이 지금까지 딱 들어맞고 모두가 동의하는 게 개발이 되어서 출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요? 예. 모든 다른 힘을 계산하는 방식들은 양자 이론이라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참 공교롭죠. 그런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자 그렇지. 마블의 퍼스트 어벤져가 있다면 과학에는 이제 퍼스트 포스 첫 번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력인데 그렇죠. 엉뚱하게 이 중력은 양자 이론이 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요? 말하자면 참 이게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에서는 좀 빠진 듯한 약간 이런 뭐 캡틴 어벤져스 퍼스트 어벤져스의 리더인데 예. 약간 그런 형국이 지금 물리학계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껄끄러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력 이론을 설명하려면 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 양자 이론이라는 것도 중력 이론도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깔끔하고 다른 모든 이론하고 딱 통일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블랙홀을 설명한다거나 우주의 탄생을 설명한다거나 할 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는 뭐 그냥 괜히 그냥 중력 이론 뭐 양자 이론 적용 안 해도 뭐 우리가 중력을 뭐 태양의 움직임 뭐 지구의 움직임 이런 거 계산 아이작 뉴턴 선생님 때부터 잘해 왔는데 굳이 뭐 힘들게 양자 이론을 적용하는 거 그거 왜 개발하려고 하냐.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냐. 그런 뭐 지적인 탐구의 욕구뿐만 아니라 블랙홀이라든가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연구할 때는 양자 이론을 적용해야지만 그런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감을 위해서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중력을 풀이하는 거에 도전하기도 하거니와 블랙홀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 계산해서 뭔가를 풀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걸 연구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벌써 보자.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아인슈타인 때부터니까 거의 한 100년 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이 중력 이론을 양자 이론으로 풀이하는 방법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될 듯 하면서 답이 안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깔끔하다. 이 정도면 풀이가 될 것 같다라고 대충 안으로 나온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증명이 된 게 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지금부터 한 대충 따져보면 한 30-40년 정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론으로 촉근 이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로 마무리할까요? 네. 촉근 이론.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가요? 촉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체험하고 있는 공간, 우리 우주의 시간 이것을 4차원으로 지금까지는 설명을 해가지고 모든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1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갑자기 확 늘어나네. 네. 5차원도 아니고. 11차원 중에 이제 한 차원이 이제 시간이고요. 네. 공간은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아까 공간 3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행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고 옆으로 좌우로 갈 수 있고 아래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가 있어 가지고 3차원이 되는 게 상식이고 그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3차원까지고 4차원부터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사실은 10차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4차원, 5차원,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밝혔나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 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3가지 말고 7가지 방식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총 10차원. 총 10차원.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까지 따져서 시공간을 여기도 상대성 이론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으로 따지면 총 11차원이고요. 11차원. 근데 뭐 시간은 상대성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 시간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껴놓고 생각을 하면 3차원 공간이 아니라 10차원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래 위, 좌우, 위 아래 이 3가지 말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7가지가 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좀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안 알려주시는 뭐 말로 표현하려면 무슨 공간이 어디에 말려 있고 어쩌고 하는 그런 설명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좀 풀이를 해보면 중력을 양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계산식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매달린 건데 아직까지 이 내용 중에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뭔가 확인된 거라거나. 근데 뭐 꼭 이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취급 못 받지만 왜냐하면 불필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야 10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27차원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27차원 같이 그런 엄청나게 많은 차원일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 27차원이라는 사람 말은 못 믿고 당신들이 개발한 이 10차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믿어줘야 되는 거 같으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10차원 정도는 돼야지 계산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 27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에는 한 17차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물론 너무 엉뚱한 굳이 17차원이나 더 가져온다는 건 너무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느낌상 증명이 돼야 느낌상 그런 거고 정확하게 뭔가 실험을 해봤더니 딱 10차원이 맞네. 와 진짜 9차원도 아니고 11차원도 아니고 딱 10차원이네.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확실히 이게 맞다. 이게 진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진짜 맞는 이론이네 라면서 이쪽으로 쭉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저게 유명한 거는 중력 이론을 증명했기 때문인가요? 중력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제일 가까운 그럴듯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초장에는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이게 초장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된 게 한 30년,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회의론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 듯. 아이고, 야, 진짜 멋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좀 더 해보자. 왜냐면 이게 계산상으로는 좀 맞아떨어지는 기색이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한 지 벌써 30년 지난 거예요. 어떤 과학자분들은 젊은 나이에 20대 때 대학원생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환갑이 되셔가지고 이제 슬슬 은퇴하셔야 되는 평생을 여기에 바치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했는데도 생각보다 결정적인 진전이 없으면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겠죠, 그죠? 그 친구분 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차원이 뭐 대수라고 지금 뭐 10차원이 11차원 그런 촉근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시간이 50분이 다 차가는데 불구하고 저희 제작진이 이례적으로 추가 질문을 집어넣어 사식처럼 집어넣어 줬습니다. 어쩌자고. 아니, 감옥도 아니고 왜 사식입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몰입했다는 뜻인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딸과 마주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왔나? 네. 사실 기억이 안 나네.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고차원으로 별로 갈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갈 필요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촉근 이론 같은 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장 너머로 이제 뭐 다른 나온 게 아니기 넘어가는. 때문에 고차원으로 가는지 어떤지는 뭐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4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시간을 넘나들 수는 없다라는 게 상식이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기억나십니까? 청학동 효과, 남추 효과 이런 것처럼 4차원 시공간에서는 공간적인 이동을 공간적인 움직임을 잘하면 시간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되거든요. 아까 그런 예시 남추의 하인이 청학동에 갔다 왔더니 나는 하루밖에 안 지났다고 분명히 느꼈는데 세상은 반년이 지났네. 남추의 하인은 그걸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4차원 시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부동산 따질 때도 맨날 쓰는 GPS의 기본 원리에서도 항상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게 좀 심하게 어떻게 일어나다 보면 잘하면 아예 과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왜곡되는 일도 어떤 공간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가정을 한 거죠. 남추의 하인이 진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남추의 하인은 빠르게 우주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느리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설화 속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인터스텔라 속에서 그리는 이 막 블랙콩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먼 미래에 특이하게 움직임을 하는 뭐 그런 게 잘 있으면 공간적인 이동을 잘 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도 과거를 보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영화 속에서 펼쳐놓은 장면이죠. 결국엔 4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현대 과학으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상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현대에 우리가 체험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시공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되면서 변화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변화하는 거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GPS 사용할 때마다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계산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이상으로 시간이 좀 느려진다 빨라진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과거로 가는 거 또 어떻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까지를 영화 속의 상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에 대한 궁금증 곽재식 작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